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을 맡은 정무경입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1월 고용지표를 소화하면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온 고용지표에 시장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위축되면서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커다란 이슈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까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러셀을 포함한 뉴욕의 주요 4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를 소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S&P 500만 버텨주는 모습인데 강보합권 거의 움직임 없는 모습이고요. 다우 지수가 0.13%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0.17%, 러셀은 조금 더 강하게 빠지고 있는 걸 우리 시간 5시 30분 기준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감까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랑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겠고요.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오늘 자금의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상승이 초록색 그리고 하락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주요 빅테크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이 큰 종목들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면요. 구글이 2% 넘게 빠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2%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엔비디아는 1.37% 오르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반도체 업종 섹터들은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오늘 소비 방어주들도 흐름 괜찮고요. 에너지 쪽 그리고 유틸리티 쪽으로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히트맵 통해서 자금 흐름을 짚어봤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좀 커다란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건 아무래도 1월 고용 지표입니다. 자,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에 관련한 발표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농업 고용 발표가 됐고요. 실업률까지 같이 나왔는데 일명 슈퍼볼급 고용 지표라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당초에 지난 6일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미니 셧다운으로 인해서 며칠 연기가 됐고요. 오늘 발표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비농업 고용입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좋게 나왔고 예상치보다도 한 2배 이상 웃도는 깜짝 발표가 나왔는데 13만 명으로 실제치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좀 둔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깜짝 반등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업종별로도 특징을 보시면요. 경기 방어 업종의 고용을 주도했습니다. 특히나 의료 쪽이 좀 증가를 주도한 모습이고요. 경기 민간 업종도 일부 회복세가 나왔습니다. 제조업은 5천 명 늘어나면서 1년 반 만에 증가를 회복했습니다. 자, 해석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 둔화 우려 일단 진정이 됐다. 자, 그렇다면 실업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실업률도 전월 대비해서도 줄었고 예상치인 4.4%보다도 하회를 했습니다. 실업자 수를 수치로 보시면 14만 명의 감소를 한 건데 여기서의 핵심은 노동시장이 질적으로도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보실 수 있냐면요. 노동 참가율이 62.5%로 상승을 했고 고용 인구 비율도 개선이 됐고요. 파트타임이 45만 명 감소를 하면서 불안정 고용이 감소했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모두 늘었는데요. 한마디로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까지 함께 이뤄졌다라는 거겠죠. 결국 고용이 강해서 경기 우려는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할 이유가 없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밀리면서 시장이 오늘 좀 다소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용 지표와 함께 또 보실 만한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AI만 걸리면 던진다. 월가의 AI 공포 투매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자, AI 공포 투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통 업종으로서 순환매가 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블룸버그와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AI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AI 수혜주 매도를 촉발하고 있다라는 분석이었죠. 자, AI 세무 코딩 도구가 기존 산업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자산 관리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종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업종이 오히려 가장 빠르게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고요. 다음으로 파이낸셜 타임스도 보도를 내놨는데요. 금리 부담, 오늘 소개해드린 고용 서프라이즈죠. 여기 촉매 위에 AI 기술주 매도 확대로 지수 상승이 제한받는 오늘의 상황입니다. IT 업종 관련해서 작년 10월 이후에 S&P 500 내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AI의 랠리를 주도했던 게 기술주죠. 최근 7.7% 하락한 상황을 콕 집어 얘기를 했고요. 고평가 부담이 쌓인 기술주가 작은 악재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전통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좋은 뉴스를 마냥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특징주를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장세를 결정했던 특징주들 이슈 가장 먼저 M7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오늘 2.5% 이상 큰 폭으로 내린 구글인데요. 이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가 최근 들어서 이 구글, 알파벳이 100년짜리 만기 채권을 발행한다는 소식에 상당히 좀 경고 어린 시각을 밝혔습니다. 내용이 다음과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100년짜리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 1997년 모토로라였는데 그 이후에 모토로라의 주가가 급락했던 것이 이번 구글 사례를 보면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구글 투심이 악화가 되면서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소프트웨어주들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났었죠. 이 때문에 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엔트로픽의 AI가 기존의 이 소프트웨어주들과 금융주들을 또 이번 주 월요일에는 인슈어리파이의 AI가 이 보험 중개주들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에 관련주들의 주가가 크게 출렁였었죠. 여기에 또 밤사이에는 알트루이스트의 이 AI가 잔잔해졌던 호수에다가 돌을 던졌는데요. 자산관리 AI 툴 헤이즈를 내놓으면서 이 기존 자산 관련 업계를 위협할 것이란 공포가 또다시 관련주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이럴 때마다 기존의 기본적인 이 대체 우려감을 현재 형성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주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흔들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마존도 1.47%, 이 아마존의 창고 직원들의 부상률이 동종 산업 평균 대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 굉장히 악명 높았던 아마존의 노동 환경이 다시 한번 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아마존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오늘 이 관련 리스크 때문에 아마존 1.5%가량 장중 하락했고요. 세 가지의 추가적인 주가 하락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기준입니다. 가장 먼저 이 구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2.39%, 여전히 2% 중반대 급락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 지었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로 2%대 급락. 이어서 이 아마존까지 1.36%, 오늘 다시 한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대대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하이퍼스케일러 종목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메타인데요. 0.28% 하락했습니다. 이 메타의 회계 감사인인 언스트앤영이 메타의 270억 달러 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회계 처리 방식에 이례적으로 경고를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메타가 막대한 부채를 장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데 여기에 이 미국의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까지 제대로 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 관련 기업들에게까지 관련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오늘 네 가지 종목 일제히 내리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1.42%, 오늘 M7 종목 중에서 그나마 좋은 움직임 보였습니다. 이 대만 측의 첫 해외 본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인데요. 400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조 7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르면 올해 6월에 착공에 돌입할 전망이고요. 이어서 애플도 0.75%, 오늘과 같은 장에서는 애플이 좀 잘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증시 해설가죠. 짐 크레이머가 애플이 그동안 AI에 과도한 지출을 하지 않은 점이 오늘과 같은 시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밤사이에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너무도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죠. 이렇게 AI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기업들은 금리 인하가 늦어질수록 당연히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요. 애플은 여기에서 한 발 물러나 있다는 겁니다. 이 추가적으로 세 가지들 현재 종가 기준 주가 흐름 바로 보시죠. 메타는 0.3% 하락, 이어서 마감 상황 추가로 보시죠. 엔비디아가 0.79%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애플입니다. 0.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종목들, 오늘도 실적 위주로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표적인 메모리 3사 중에 하나죠. 10% 이상 장중 상승 흐름 보였는데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론이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한 이후로 메모리 가격이 크게 올랐고 현재는 이 메모리가 모든 산업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마이크론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1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본 것이죠. 이어서 버티브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전력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죠. 월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올해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주가가 20% 넘게 급등했는데요. 특히 4분기 들어서 주문이 크게 가속화됐다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매출 성장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로빈후드, 비트코인이 밤사이에 6만 7천 달러 선을 조금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여기에 더해서 4분기 매출이 12억 8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13억 4천만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망 매물이 대거 출회됐는데 각각의 마감 상황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이유가 되겠네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티브 홀딩스 역시 24%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로빈후드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9% 이상 급락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 상황 바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1.45% 올랐는데 밤사이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사이가 다시 한번 틀어졌다는 소식에 이 국제유가 지정학적인 이런 리스크 온 분위기를 타고 다시 한번 올라섰고요. 원달러 환율은 12원 이상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 밤사이에도 일본 다카이치 내각의 총선 압승 결과에 따라서 엔화 강세가 지속이 됐는데요. 지금 이 시각 엔달러 환율이 152엔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총선 전에는요, 참고로 엔달러가 158엔을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큰 폭으로 진정된 수준이죠. 원화는 같은 아시아 통화인 엔화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덕분에 동반 강세가 진행된 원화입니다. 덕분에 원달러 환율도 진정이 됐고요. 비트코인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1.64% 내려서면서 장중에는 한때 6만 7천 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작은 매도세에도 가격이 쉽게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금 가격은 다시 한번 5,100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이란과 미국 사이에 이런 지정학적인 위기 고조가 금 가격을 끌어올렸고요.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큰 폭으로 제법 올라섰습니다. 밤사이에 미국채 10년물 국채 경매가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수요가 좀 부진했고요. 수요가 없으면 더 높은 금리를 내세워야겠죠. 이 때문에 미 국채 금리는 동반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고요. 3대 지수 종가까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 다우지수가 0.13%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0.16% 약보합권, 이어서 S&P 500까지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잘 나와도 너무 잘 나온 고용지표 때문에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로 마무리가 된 지난 뉴욕 증시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이 3대 지수 종가 기준까지 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머스노 5 출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밤사이에 오늘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었죠. 이 밤사이에 드디어 기다리던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글쎄요, 잘 나오긴 잘 나왔지만 너무 잘 나와서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결과였습니다. 이 미국의 1월 고용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증가한 건데요. 실업률도 소폭 하락하면서 노동시장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미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은 현재 시각 11일 1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3만 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5만 5천 개 증가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앞서서 12월 고용 증가폭은 4만 8천 개로 하향 조정됐지만 1월에는 전월 대비 뚜렷한 개선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실업률 역시 4.3%로 집계되면서 전월 4.4%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시장 예상치였던 4.4%도 밑돌았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는 부분적인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약 일주일간 발표가 지연됐는데요. 보고서 전반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해고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고용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는 신호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한편 노동통계국은 2025년 3월까지 1년간의 고용 통계에 대한 최종 벤치마크 수정치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해당 기간 고용 규모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총 89만 8천 개 하향 조정됐으며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잠정치인 91만 1천 개 감소보다 하향폭이 다소 축소된 수준입니다. 이 같은 수정치는 시장 예상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예상보다 강력한 고용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첫 금리 인하 시기는 올해 6월에서 7월로 한 달가량 늦춰졌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가 생각보다 늦춰지게 되면서 이 시장이 다소 어수선한 와중에 금리 인하 지연에 쐐기를 박는 연준 인사의 발언까지 겹치면서 시장에 더더욱 경계감이 어렸습니다. 미국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다시 한번 강조된 건데요.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의 제한적인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각 11일 슈미드 총재는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수준이라면서 중앙은행은 금리를 다소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는데요. 경제 성장세가 모멘텀을 보이고 있고 물가 상승 압력도 여전히 강하다면서 경제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는 신호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추가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더 오래 지속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인 3.5%에서 3.75%는 경제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거나 자극하지 않은 중립 수준에 가깝지만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이 생산성을 높여 물가 상승 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낙관론에 대해서도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고요.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다른 연준 인사들의 입장과도 맥을 같이 하죠. 베스엠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금리를 서둘러 조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상당 기간 동결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역시 조기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매크로 말고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밤사이에 뒤숭숭했던 분위기 또다시 소프트웨어주들을 중심으로 확산됐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2% 이상 하락했었죠. 이 인공지능이 또 다른 산업군을 대체할 것이란 우려감에 이번에는 밤사이에 소프트웨어주들과 금융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찰스 슈왑의 주가가 7% 하락했고 레이먼드 제임스와 스티펠 파이낸셜도 각각 7%와 6% 하락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3% 내리면서 금융 서비스 업종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됐는데요. 이번 급락은 기술 플랫폼 기업 알트루이스트가 자사의 헤이즐 플랫폼에 인공지능 기반 세금 설계 기능, 한마디로 절세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발표한 이후 나타났습니다. 이 기능은 재무설계사가 고객의 세금 신고서와 재무제표 등 다양한 문서를 자동으로 분석해 몇 분 만에 맞춤형 절세 전략을 간단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시장에서는 인공지능이 기존 금융자문과 또 브로커리지 등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의 사업 모델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와 보험 업종에서도 AI 관련 충격으로 주가가 하락한 흐름과 동일한 맥락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가 고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했던 금융 자문 업무까지 자동화시키면서 기존 금융사들의 사업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또 하나의 AI 확산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AI 제품의 출시가 잇따르면서 AI에 대체될 수 있는 회사는 무조건 먼저 팔고 보자라는 분위기가 월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는 AI가 기존 소프트웨어군 그리고 금융주들을 다시 한번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순항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중국 빅테크 바이트댄스가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와 협력 가능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 시간 10일 로이터 통신은 틱톡의 모 회사 바이트댄스가 자체 AI 칩 개발을 진행하면서 삼성전자와 위탁 생산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오는 3월 말까지 시제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논의에는 AI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트댄스는 AI 추론 연산에 특화된 칩을 올해 최소 10만 개 생산하고 향후 연간 생산량을 35만 개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로이터는 바이트댄스가 급증하는 AI 연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관련 인력을 채용하는 등 자체 칩 개발을 꾸준히 준비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바이트댄스 측은 자체 칩 프로젝트 관련 보도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공식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중국의 기술 기업들은 자체 반도체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최근 대규모 AI 연산용 칩을 공개했고요. 바이두 역시 자체 AI 칩을 외부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사업 확대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이어진 메모리발 호재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마이크론 역시 밤사이에 10%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반도체 투톱의 굴기를 기대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마이크론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의 생산을 예정보다 앞당기면서 AI 메모리 시장 수요의 강세를 재확인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울프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HBM4의 대량 생산과 고객 출하를 이미 시작했으며 기존 계획보다 한 분기 앞당겨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시장에서 제기된 일부 부정확한 보도를 직접 반박하면서 HBM4의 수율은 정상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또 전송 속도는 초당 11기가비트 이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품질과 신뢰성에서도 매우 높은 자신감을 보인 가운데 2026년 HBM 물량은 이미 전량 판매 완료됐다고 재확인시켜줬고요. 이렇게 AI 수요 급증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일부 주요 고객들은 필요한 물량의 절반에서 3분의 2 수준만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타이트한 수급은 올해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수요는 서버와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는 엣지 기기와 로보틱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형 AI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디램과 낸드 모두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특히 데이터 센터용 SSD와 모바일 저전력 메모리, LPDDR 수요 확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 시스템의 구조 변화로 스토리지의 역할도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마이크론은 매출 총이익률 역시 기존 68%라는 가이던스보다 재무 전망이 더 강화됐다라고 밝혔고요. 2분기 대비 3분기에는 마진이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주들을 중심으로 AI가 기존 산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올라간 가운데 또 메모리주들은 여전히 순항하고 있다라는 흐름을 보여준 밤사이 뉴욕 증시. 오늘 우리 증시에는 아무래도 메모리 관련 플러스 소식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지금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머스노우 5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 간밤 시장 상황 한번 먼저 짚어볼 텐데 빅테크의 약세 속에서 에너지, 경기 방어주, 소비재, 통신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섹터는 흐름이 좋았는데 이 얘기도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어제 자금 흐름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완연히 갈리네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네. 그래서 이제 국장이 좋은 겁니다. 아. 국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 씬에서는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어제도 그랬죠. 이 소프트웨어 부분만 다 시뻘겋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네. 저 EBS의 골라둔 다큐라고 자주 보는데 네. 거기 보니까 이제 굴 따는 거 있잖아요. 깎는 거 있잖아요. 굴 껍질 까는 거. 네. 그거는 진짜 굴 까는 아줌마들을 절대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최후의
최고의 보루를 여기는 영역이었다고 합니다. AI가 대체하지 아니, 못하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제가 피지컬 AI 얘기하는 건데 네네. 거기에 로봇이 등장을 해서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는. 아, 진짜요? 예, 굴 까는 작업까지 로봇이 등장해버렸고 네. 그리고 이제 이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피지컬 AI는 우리가 그런 만질 수 있는 로봇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네. 어제 LG전자도 드디어 움직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AI, LLM 같은 경우 요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다 습격을 너무 심하게 해서 저게 오라클 혹은 브로드컴, 뭐 팔란티어 야, 이런 대단한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겠어? 하는데 이제 그 영역까지 침범하는 바람에 네. 마치 굴 까던 아줌마가 놀란 것처럼 지금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놀라버린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이 위협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이게 그 CEO들이 나와서 말했잖아요. 아니다. 뭐 젠스장도 그렇고 여러 CEO들이 나와서 말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조금 그 오버해서 해석을 하는 거고 네, 네. 뭐 소프트웨어 시장을 잡아먹는다는 거는 뭐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장의 충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밑단에 여기 금융주들도 약하잖아요. 이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금융주들이 사모펀드 네. 같은 걸로 해서 지금 이런 요 소프트웨어 업체에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AI의 위협이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금융회사들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역설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 지금 여기 가운데 시뻘건 것도 있죠. 여기가 지금 소프트웨어가 다 모여 있죠. 네. 테크놀로지 하단의 소프트웨어 섹터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 최하단에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업체들 죄다 급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시장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젠슨왕이 강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이제 젠슨왕의 얘기대로 자신의 어떤 회사는 구해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약세는 계속되고 있고요. 네. 역시 어제 돋보인 건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강세죠. 네. 우리나라가 이래서 이제 5,500을 바라볼 수가 있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 가까이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굉장히 기대가 되죠. 네. 왜냐하면 어제 오른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최고 재무 책임자가 마크 머피라는 분인데 이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최고 재무 책임자 CFO세요. HBM 고객 배송 시작했다라고 네. 지금 인터뷰를 해버렸습니다. 아, 네. 그 고객 배송을 어디다 했을까요? 엔비디아에다 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의 고객 배송을 시작했다? 그럼 당연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HBM4 시장에서 같이 나가는 이 네. 동반자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급등은 예고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얘기까지 좀 살짝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주신 월가 시그널 키워드를 한번 확인해보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좀 힌트를 주셨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마이크론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까지 좀 시그널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흐름이 워낙 좋았고 마이크론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좀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네, HBM 고객 배송 시작. 네, 저 이제 HBM 조기 배송으로 좀 바꿔놨는데 네. HBM 고객 배송 시작 그게 이제 키워드죠. 그래서 이 HBM4가 고객 배송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TSMC에서 제조를 할 테고 TSMC에서 제조를 하려면 이제 반도체 장비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완전 대비되잖아요. 여기 저기 노란색으로 체크해 주셨네요. 바로 아까 왼쪽에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 네. 망가진 거 보이시죠? 근데 바로 그 옆에 그 초록색은 반도체 장비들이거든요. 극명하게 대비가 이렇게 있네요. 극명하게 갈리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기 위에 테크놀로지로 묶여 있죠. 네. 이른바 IT 섹터에 같이 있는데 네. IT 섹터에 같이 있는 애들끼리도 세부 섹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뉴욕 시장의 특징이에요, 네. 지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굉장히 위협에 시달리면서 지금 시장이 불안하면서 다 빠지고 있고 급락의 어떤 속도라던가 크기도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인가요? 그거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한가 갔어요. 20% 넘게 빠졌고 네. 게임 소프트웨어 쪽인데 어쨌든 지금 이 반도체 장비는 상당히 강해 보이죠?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부터 테라다인까지. 테라다인이 6.29로 더 많이 상승했는데 저기는 이제 로봇까지 붙어 있어요.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을 인수해간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로봇이 또 뜨겁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네. 로봇이 피지컬 AI의 어떤 자율주행차와 함께 굉장히 접점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굴 까는 로봇도 마찬가지고 옵티머스 로봇이나 이런 우리가 그 아틀라스 같은 것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 그 대회도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로봇 격투 대회 이제 열린다고. 오. 540도 발차기를 한대요. 아, 정말 못하는 게 없네요. 로봇이. 네. 그래가지고 그 격투 대회도 지금 열리곤 하는데 어쨌든 지금 로봇 AI의 침투가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테라다이는 이제 그 옵션까지 붙어서 더 강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영 같은 것도 있겠죠. 네. 고영이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뇌수술 로봇도 만들거든요. 카이메로라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그 비슷한 테라다인과 비슷한 부분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이런 것들은 이 세계를 대표하는 세계 5대 장비 회사에 드는 업체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네덜란드의 ASML이 ADR로 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까지 합치면 이제 5대 장비 회사 중에 4대 장비 회사가 미국 증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도쿄 일렉트론, 일본 증시에 상장된 도쿄 일렉트론까지 합치면 세계 5대 장이 반도체 장비가 형성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의 그 전매 특허 4종 세트 있잖아요. 그거 한번 같이 이제 확인해 볼까요? 예, 그 뭐였죠? 신 매그니피센트 세븐인가요? 네, 네. 시총 차트 컨센서스 이렇게 제가 보여지게. 만든 틀이요. 네네. 잘못 이해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맵을 보셨고, 네. 그렇죠? 이 맵을 보셨죠? 맵에서 이제 확인을 하셨죠? 아까 소프트웨어랑 반도체 장비가 저게 극명하게 갈린 부분들. 네.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강한 거는 얘기를 드렸죠.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쪽이 이제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TSMC는 더 바빠집니다. 그러네요. 다 제조를 담당하기 네. 때문에. 그럼 TSMC가 제조를 하려면 최첨단 공정으로 제조를 해야 하잖아요. 뭐 2나노, 1나노. 거기에 필요한 세계 최고의 장비들을 이 장비 회사들로부터 구입을 해야겠죠. 이런 모습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그 브로드컴, 삼성, ASML,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쭉 나가는데 이 지금 보니까 램리서치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9위, 10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거 이제 반도체 섹터로 지금 그 반도체 장비 섹터로는 이제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반도체 섹터로 분류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1, 2위는 잘렸는데 엔비디아랑 저기가 있겠죠. 엔비디아랑 누가 있었나요? 까먹었어요. TSMC일까요? 누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쭉 나가다가 반도체 장비 중에서 처음 나온 회사는 램리서치입니다. 네. ASML입니다. 그렇죠? 5위의 있네요. ASML이 반도체 네네. 장비 회사로서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네덜란드 회사. 네. 그리고 지금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렇게 나가고 있죠. 자, 이 회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세계 장비 회사 3위 안에 드는 회사들입니다. 다. 애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증착에서 그 강점이 있는 회사고요. 네. 증착이나 연마 이런 쪽. 근데 램리서치는 식각, 그다음에 ASML은 노광. 그래서 증착, 식각, 노광이 우리가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대 공정, 이 노광, 식각, 증착이잖아요. 거기에서 다 1등한 업체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업체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네. 네, 또 어플라이드 내일 머티리얼즈입니다. 시장 마감을 실적 발표 좀 예정돼 있지 않나요? 실적 발표가 있나요? 네네. 실적이 이미 좋게 나오리라 예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네. 저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자, 이거 4%대 올랐는데 최근에만 강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 작년 그 8월 달부터 바닥을 찍고 쭉 오르는 모습이죠. 지금 350달러 근처까지 지금 올라간 모습인데 아주 정직하게 오르고 있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에 머리를 부딪히면은 내려갔다가 또 밑에서 올라가면은 고점 추세선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고점 추세선이 연결된 게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위가 더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핑퐁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위로 가면 이제 380달러까지 나오겠죠. 지금 목표가는 360달러 나오고 있고 의견이 네. 스트롱 바이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무려 이 매수 의견이 22바이에 2홀드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매수 의견으로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360달러인데 매도 의견은 또 하나도 지금 없네요. 이미 주가가 342달러니까 네. 거의 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네요. 목표 주가 상향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국내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한데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 뭐 HBM, 패키징, 반도체 장비 뭐 등등해서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보시나요? 네, 사실 이제 그 여러분들이 공정을 나눌 때 전공정이 조금 더 비중이 크고 네. 이 시장에서도 전공정 장비가 시가총액이 훨씬 큽니다. 최근에 이제 후공정이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이 예를 들어 100나노부터 시작해서 100나노, 40, 30,
팍팍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2나노대로 진입이 되다 보니까 비메모리는 2나노에서 1나노 이제 숫자가 0.5대 소수점으로 가다 보니까 확확 줄어들기가 힘들어요. 선폭의 미세화라고 하죠. 선폭, 회로의 선폭을 미세화하는 건데 이게 머리카락 굵기에 막 수천분의 1인데 네. 거기서 더 좁히기는 이제 힘들다 보니 이제는 싸움이 후공정 쪽으로 옛날에 비해서 중요도가 올라간 거죠. 옛날이야 뭐 패키징이라던가 싸는 거, 포장이라던가 검사가 전공정 아까 노광식각 증착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저기 값어치도 떨어졌지만 요즘에는 올라오고 있죠. 아까 테라다인이라는 업체가 이제 검사하는 업체예요. 네. 그리고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 그리고 이제 이 ASML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정 장비 회사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전공정 장비들이 시가총액이 크고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원익 IPS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테스 이런 업체들이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고 뒤에 이제 패키징이나 검사하는 업체들이 또 있겠죠. 네. 두산테스나나 이런 업체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리노공업이나 이런 회사들은 후공정에서 검사를 하기 위한 장비의 그 핀을 제공하고 이런 업체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나침반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유진테크, 테스,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의 나침반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강했다는 건 우리가 네. 확률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강할 거고 코스닥에서는 원익 IPS랑 주성 엔지니어링이 강할 것임을 합리적인 판단으로 네. 확률적으로 베팅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밸류 체인이 전반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장은 더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00만 닉스, 네. 20만 전자 계속해서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밸류체인 좀 전반적으로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야기로 좀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월가 시그널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는 캐터필러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캐터필러의 변신이라고 딱 느낌표를 띄워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이거는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거 여전히 계속 얘기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이제 만지는 곳으로 이미 다 옮겨갔고 네. 신 매그니피센트 7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그쵸. 9 매그니피센트 7은 굉장히 매력이 퇴색됐어요. 네. 그렇죠? 이 지금 뭐 뜨거운 감이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감적으로. 뜨거운 감이 없어요.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이 그 당시에 엄청 뜨거웠을 때 팔란티어도 팔팔 뛸 때 지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고 완전히 식은 라면 냄비 같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신 매그니피센트 7은 너무 셉니다. 그중에 이제 이 기계도 넣어야죠. 근데 왜 지금 이 캐터필러가 굉장히 중요하냐? 이 캐터필러는 뭐 하는 네. 회사입니까? 애벌레인데 애벌레처럼 기어가는 것 같은 모양이죠. 그게 무한궤도로 돌아가니까. 탱크처럼 무한궤도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참호전에서 막 그 밑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 하려고 그거 만든 건데 어쨌든 그 캐터필러는 완전히 올드 이코노미의 대명사죠. 네. 굴착기 그냥 말 그대로 건설 현장에서 막 땀 흘리면서 땅 파고 이런 거잖아요. 전혀 세련되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지금 캐터필러가 이렇게 뜨겁냐? 그러게요. 지금 저기에 지금 팜 앤 헤비 컨스트럭션 분야에 속해 있는 지금 캐터필러거든요. 네, 히트맵 통해서 보면 예, 이해가 히트맵은 빠르겠네요. 크게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네. 산업재에 속해 있고 팜 앤 헤비 컨스트럭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장비인데 농기계도 있고 여기서 이제 디어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것이고 PCAR 저거는 이제 엄청나게 큰 트럭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세 개의 주가가 전부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상 신고가예요, 전부 다. 네. 근데 캐터필러가 이제 이 시가총액이 여기서 가장 크고 디어가 그 다음입니다. 근데 어제 캐터필러가 또 4.25% 급등을 했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이 세 개 업체가 속해 있는데 세 개 업체가 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캐터필러라는 업체는 지금 매뉴팩처링 제조 분야에서 무려 TSMC, 테슬라, 삼성전자에 이어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어디 또 터줏대감입니까? 어디에? 다우지수의 터줏대감이죠. 다우지수 5만 포인트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캐터필러입니다. 아, 결정적인 역할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한 주당 가격이 캐터필러도 꽤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가격 가중 방식으로 지금 적용되는 다우지수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했고 네. 굉장히 오랫동안 다우지수를 지키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캐터필러가 강한 거는 아까 굴착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네.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니까 굴착기가 또 많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겠죠.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전원 공급 장치. 그러니까 지금 전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아까 메모리 반도체 얘기도 하고 반도체 장비 얘기도 했지만 가장 끝판왕은 누구냐? 전기. 그렇죠. 만약에 가끔 뉴스 보셨잖아요. 대만에 지진이 나가지고 정전이 일어나서 TSMC 공장이 가동이 중단했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뭐 유리하냐 마냐 이 얘기 나오잖아요. 가끔. 네, 네. 그러니까 전기 끊기면 TSMC도 셧다운 되는 거고 TSMC가 산 장비들도 다 고철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한데 계속 얘기 나온 대로 전력 공급이 굉장히 지금 힘들잖아요. 네. 전기 설비들이 다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옆에서 그냥 자체 전원 공급이 필요한데 캐터필러가 바로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양수 겸장인 거죠. 공사를 하는데 굴착기도 들어가고 네. 거기 전력이 필요한데 전기 공급까지 해줘요. 어, 그러니까 캐터필러가 저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뭐 엔비디아 저기 나오네요. 엔비디아가 두뇌라면 캐터필러는 심장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결국 두뇌도 심장 멈추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픈 얘기지만 네. 뇌만 살아 있는데 연명해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심장이 결국 죽으면은 뇌가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캐터필러가 이게 완전히 AI 신의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워딩을 바꿨어요. 올드 이코노미의 중심이 아니라 월드 이코노미의 중심이 됐다 이제 캐터필러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사실 너무 많이 지금까지 오른 폭도 굉장히 너무 많아서 지금 깨달으면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도 깨달아야죠. 왜냐하면 또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주식 투자를 계속 100살까지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캐터필러는 그거 애들 갖고 날도 중장비 무겁고 더티하고 뭐 더디게 가고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고정관념을 빨리 깨신 분은 성공했어요, 지금. 그러네요. 자, 그러면 뭐 차트랑 좀 컨센서스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흐름을 짚어주실까요? 네, 캐터필러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네. 뭐를 보고 말하느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추세선이 나와요. 네.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요즘은 다 그어주거든요. 고점하고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하고 저점 연결하면 추세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위로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있고 네. 하나는 아예 레벨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여기 벤텀급, 웰터급에서 뛰다가 아예 헤비급으로 가버리는 몸무게를 늘려서. 근데 후자의 가능성이 크다, 캐터필러는. 네. 아까 말했듯이. 왜냐하면 올드 이코노미의 대명사이자 굴착기로만 돈을 벌던 회사에서 월드 이코노미가 됐고 그다음에 굴착기로만 돈을 번 게 아니라 전원 공급 장치로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력 공급이란 게 전기가 엄청나게 먼 사막 무슨 산에서 끌어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 노후화된 인프라 때문에 지금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 3사가 강한 것이고 그 시간 동안에 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중국한테 뒤처지기 때문에 네. 캐터필러가 자체 전원 공급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테슬라도 무슨 테슬라 차량을 이용해서 뭐 데이터 센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한 단계 레벨 업돼 버린 게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저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고점 추세선을 넘어섰잖아요. 네. 고점 추세선이 오히려 저점 추세선이 될 가능성이 있죠. 오. 고점 추세선을 새로운 고점 추세선을 위에다 새로 그어야죠. 그것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캐터필러는 $1,000 돌파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정말 좀 기대가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자, 이제는 뭐 더 이상 단순 건설 경기 종목으로 볼 수 없는 캐터필러의 AI 인프라 수혜주로서의 변신을 그렇죠. 오늘 건설 경기라면 부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절성으로. 지금 계절성이 아예 없어졌다는 것은 네. 예, 건설 기계 업체의 어떤 그 기본 모멘텀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이미. 네, 손이 훅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 월가 시그널의 두 번째 키워드로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진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탁기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떤 외신에서 어떤 인사이트 찾아오셨을까요? 예, 그 삼성의 파운드리가 그 중국에 진출한다는 로이터의 보도입니다. 네,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됐죠. 예, 예. 네. 파운드리는 사실 삼성에게는 이제 애물단지였기 때문에 이 애물단지가 이제 중국까지 진출하면서 새롭게 이제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재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내용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이 바이트댄스에서 AI 칩을 좀 자체 개발한다. 이 소식은 뭐 옛날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단계에서 삼성과 좀 같이 손을 잡아가는 움직임이라고요. 예, 예. 결국은 파운드리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이게 그 설계는 안 하지만은 외부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예컨대 빌딩으로 치면은 빌딩에서 건물주가 건물을 올리고 싶은데 설계 도면은 건물주가 건설사에게 넘겨줬을 때 건설사가 짓는 그러면 건설사에 해당하는 게 이제 파운드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삼성 파운드리가 TSMC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당시는 이제 그 권오현 부회장 시절에 삼성 반도체의 새로운 먹거리로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반도체 하나니까요. 그 새로운 먹거리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TSMC와는 기술적 경쟁력이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넓어지면서 실질적으로 TSMC가 제조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70% 육박할 정도로 막강한 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 파운드리는 그거보다는 훨씬 뒤처지면서 심지어 작년에 제가 애물단지를 표현했던 것은 단지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삼성 파운드리가 작년에만 영업 적자가 무려 4조 원대로 그것도 제가 볼 때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조 원대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4조 원대로 추정했던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는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주문, 그다음에 이 바이트댄스의 주문에 따라서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한다면 삼성의 어떤 재무제표에는 크나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사실 4조 원이라는 애물단지가 효자가 되려면 그만큼 좀 물량도 상당히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이 바이트댄스의 프로젝트명이 시드칩이거든요. 대체 얼마만큼의 지금 물량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로이터는 어떻게 보도했냐면 최소 10만 개를 추론칩, 그러니까 AI에서는 크게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이 있고 획득한 데이터를 갖고 새롭게 이제 추론해야 되는 과정인데 추론칩에서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과정에 들어가면 당연히 단순하게 자료를 갖다 얻어가는 획득보다는 얻어간 자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뭔가 생각하는 추론이 더 고난도 영역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해당 영역에 관련된 칩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렇게 되면 더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트댄스는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추론칩에서 최소 10만 개를 갖다가 주문할 것이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잘 되면은 35만 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이제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전체적 물량이 어떻게 되냐? 그 매출이 어떻게 되냐? 약 1,6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 31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바이트댄스가 야심차게 이제 그 칩 분야에 진출하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보다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면 30조 원이 넘는 바이트댄스의 이제 칩 매출 규모가 네. 엔비디아 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바이트댄스가 엔비디아를 제치고 삼성에서 생긴 그 칩만 갖고 생성의 AI를 갖다 구현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엔비디아 칩을 가져와서 엔비디아 칩 어떻게 가져오냐 말하면 의문 다실 수 있지만 또 저희 코너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너네가 엔비디아한테 그 세금 같은 거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내가 승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H백을 갖다 승인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엔비디아 칩도 구매를 하고 거기에 일부를 갖다가 삼성이 이제 제공하는 추론 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자체 개발 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자체 개발 독자 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이제 오해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바이트댄스는 뭐 좀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많이 쓰는 틱톡을 운영하는 모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쵸? 바이트댄스도 이제 그 독자적인 칩을 개발하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작년 11월에 구글도 독자칩이 있었습니다. TPU죠. 네. 독자칩이 독자칩이 있고 아마존도 독자칩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독자칩이 있습니다. 애플은 생산력 AI에 있어서는 뒤처지긴 했지만 애플은 일찌감치 CPU랑 퀄컴의 를 대체할 수 있는 AP도 독자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자칩들이 별도로 다 있다. 하지만 이런 칩들은 모두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보완하는 차원에서 독자칩을 개발한 것이 바이트댄스만 그 예외적으로 볼 수가 없고 심지어 이제 그 중국의 같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바이두
알리바바 역시 독자 칩을 개발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칩을 근간으로 독자 칩을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엔비디아를 좀 배제하지 않으면서 독자 칩을 만든다. 이게 좀 약간 투자자분들한테는 혼란을 줄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기술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네. 예를 들면 엔비디아 칩은 화가가 물감을 그리는데 이 화가는 능력이 좋고 정교하기 때문에 물감의 색상이 이렇게예요. 뭐 어림잡아도 우리가 잘 떠오르지 않는데 이렇게 색상이 필요한 정도로 정교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해요. 근데 사실은 어떤 고객사들은 이렇게 색상이 필요하지 않다. 그쵸. 우리는 최종적으로 엔드 유저에게는 한 100만 개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100만 개의 색상만 해도 충분하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0만 개의 색상이 필요한데 굳이 엔비디아 이렇게 색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구글의 TPU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의 칩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안적 영역에서는 독자 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 나오는 이제 블랙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시판하고 있는데 블랙아이 같은 경우는 칩 한 개가 얼마냐? 1억 원입니다. 그전에 또 호퍼 같은 경우는 한 그 7천만 원 정도였고 이런 맥락에서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칩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그 많은 칩을 갖다 쓰기는 하지만 일부는 최종적으로 엔드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은 한 100만 개 정도 색상만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기들 독자 칩을 개발한다. 이 설명을 갖다 들으시면 그 작년에 구글이 TPU를 내놨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갑자기 그 소동이 있었는데 소동이 사실은 불필요했던 것이고 너무나 많은 과민 반응이었던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구글의 TPU가 좀 가성비 칩으로 각광을 받는 거지 엔비디아의 그 기능 자체를 완전히 좀 뺏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예, 예. 또 다른 그런 어떤 수요가 있는 것일 거고요. 예. 그럼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그동안은 애물단지였다고 좀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드디어 좀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걸까요? 예, 그렇죠. 삼성의 파운드리 애물단지였던 이유는 뭐냐면 수율에 있어서 3년 전까지 보면 수율이 얼마 전에 15%였습니다. 15%면은 생산을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절반 정도 50% 수율도 사실은 안 하니만 못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생산 과정에서 또 다른 데도 수율이 결국 공정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70%는 돼야지 수율이 좋다고 볼 수 있고 양산하면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 봐야 되는데 4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수율이 15%였으니까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네. 작년 한 정확한 1년 전부터 보면은 재작년 12월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 수율이 급격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뉴스를 작년 여름에 들었냐면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다가 일감을 맡겼다. 엄청난 호재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바이트댄스도 삼성전자에 밀가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정도로 쭉 이제 지켜봤을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가진 적자의 규모가 4조 원대다. 이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4조 원대입니다. 이게 더 많을 수가 있죠. 4조 원대의 적자가 일론 머스크랑 바이트댄스의 도움을 받아서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한다면 4조 원대에서 최소 한 2조 원대로만 흑자가 된다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돌아서니까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는 무려 6조 원의 흑자가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삼성전자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만한 사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도 밤사이에 10% 이상 올라가면서 오늘 더더욱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다음 두 번째 이슈, 어느 언론사의 기사에서 이번에는 발견하셨을까요? 예, 중동의 유럽 언론사의 알자지라가 있는데 알자지라요. 예, 알자지라가 이제 그 아르메니아가 원전을 새로 시작한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사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르메니아도 사실 원전을 한다고 이런 의아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좀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실 아르메니아라고 하면은 좀 생소한 국가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옛날 러시아의 좀 우방국이었죠. 근데 또 미국이랑 손을 잡는 모습이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이 중요한 시사점 중에 하나 그건데 아르메니아 하면은 러시아의 우방이고 러시아랑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러시아에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아르메니아가 원전이 있었어요. 누가 지어주느냐? 당연히 러시아가 줬죠. 옛날 소련이 러시아가 줬는데 이 원전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고물이 된 거예요. 고물이 됐으니까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미국이 이제 딱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한테 야, 우리 애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가 지어준 대로 원전을 갖다 니네 가동하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아르메니아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벤스 부통령이죠.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아르메니아를 찾아가서 그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의 이름이 123입니다. 협약 이름이. 그래서 123 협약을 체결하면서
최대 미국이 아르메니아 원전을 갖다 지어주는데 최대 90억 달러. 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럼 아르메니아 입장에서는 네. 사실 나쁠 것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푸틴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하고 푸틴이 불쾌하니 그 아르메니아에서 불이익을 줄 거라 여겨지는데 이 부분도 미국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상쇄하는 그 효과를 갖다가 상쇄하는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초기에만 이제 5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유지보수 작업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기에도 거의 비슷한 40억 달러 규모가 이제 확보가 됐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행가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인데 문제는 이제 아르메니아 상당에서는 상당히 호재지만 러시아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거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예. 이게 지정학적으로 좀 상당히 좀 이슈를 발생시킬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사실은 30년 전만 하더라도 구소련의 일부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김이 강한 곳이고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전쟁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니네 언제부터 너네 나라가 독자적으로 나라였어? 라는 맥락에서 푸틴이 깔보고 무시하다가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킨 것이죠.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역시 아주 인접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음모의 양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미국이 딱 치고 들어가면서 아르메니아에게 90억 달러를 갖다 지원해 주면서 아르메니아에게 새로운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원전이 왜 필요하느냐? 당연히 아르메니아 역시 생산이 A했다는 전기 수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원전을 지을 때 또 다른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 원전 갖고 사실은 얘네가 딴짓을 하면 어떻게 하냐? 딴짓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핵폭탄을 갖다 그렇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갖다 마련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도 역시 미국이 알자지라 보도를 보면 충분히 모니터링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할 수가 있어서 아르메니아 원전을 주어준다. 러시아랑 인접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아르메니아가 다시 미국에서 러시아로 갔다가 이제 갈아탄다면 갈아타면서 야 우리 핵폭탄이 필요해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90억 달러를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떤 종류의 원전을 짓길래 이렇게 좀 막대한 그런 규모의 자금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대형 원전 짓지 않고 SMR, 소형이죠. 소형 원전을 짓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나라나 사실 미국에서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MR을 짓는데 당연히 알자지라 보도를 보면은 웨스팅하우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떠오르면은 우리가 무엇이 떠오릅니까? 한편은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 볼 수 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지적 재산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도움을 갖고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원전을 지은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면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손잡을 수 있는 유력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주기계를 납품할 수 있는 곳은 투자 에너빌티죠. 네. 그런 점에서도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어떤 매출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활로를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알자지라 역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원전을 짓게 되면은 여기에 유력한 기업 중에 하나가 유력한 기업이 프랑스, 미국, 한국 등이라고 거론했어요. 한국도요. 예, 한국을 거론했는데 하지만 누가 봐도 미국이 90억 달러를 주는데 이게 프랑스에 갈 일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웨스팅하우스가 일정 이상 포션을 차지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실화하는 작업은 우리나라 이제 한 손을 위시로 한 팀코리아가 또 한 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글로벌의 두 번째 이슈로 이걸 선정한 게 사실상 이게 미국과 손을 잡았다는 거는 팀코리아와도 손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AI가 좀 일으킨 이 원전 붐 점점 좀 동유럽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르메니아가 이와 협약을 맺었던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친러시아에 대한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사실은 미국이 또 한 번 이제 침투하면서 새로운 매출을 갖다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되고 그다음에 또 무엇이 중요하냐? 제3세계로 얘기한다면 이게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원전이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 없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원전이 필요한데 아프리카의 가장 입김을 갖다 가장 세게 영향을 발휘한 국가가 어디에 현재로서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시 중국을 제치고 아프리카에도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사실 얼마 전에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UAE 갔다 오면서 UAE가 우리나라랑 갑자기 원전에 대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무슨 뉴스가 나왔냐? FT 보도였는데 UAE가 펀딩을 대고 우리나라 기술 바탕으로 아프리카 진출한다. 원전 진출한다.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사가 아프리카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 아르메니아가 원전을 짓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예, 예.
네, 좋습니다. 뭐 미국의 자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전이 뭐 나중에 러시아랑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일은 뭐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수원과 관련된 웨스팅하우스의 K 관련 팀이 승기를 가져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또 커지는 이슈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조호진 탁키원 대표와 함께 숨겨진 투자 정보들 자세하게 파헤쳐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일이죠.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또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니무브 했는데요. 머니무브가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는 참 화끈합니다. 자, 보시죠. 이 표가 사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예전에 한국은행 출입하고 뭐 은행 출입하고 그럴 때 많이 보긴 했었는데 요즘에 본 지도 좀 오래돼서 오랜만에 본 표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고요. 시중의 이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여주는 표인데 이제 워낙 숫자들이 많아서 한눈에 잘 안 들으시죠? 일단 왼쪽 제일 오른쪽에 은행 돼 있죠. 그 밑에는 수시, 입출시, 정기예금 등등등 쭉 있고 보시면 거기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끝에 한 두 번째 칸까지 가시면 1월 표 있잖아요. 거기에 마이너스 50.8, 마이너스 49.7 이런 숫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조단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지난달에 돈이 50조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어디서 빠져나갔냐 그러니까 수시, 입출시. 이거는 사실은 이자가 거의 없는 그냥 왜 이렇게 파킹하는 듯한 그런 자금들이잖아요. 뭐 기업들 자금도 여기에 다 들어가고 기업들 뭐 법인에서 이렇게 뭐 월급 주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영 자금 쓰고 이런 것들 다 여기 들어갔죠. 바로바로 써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49조 7천억.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은행에서 50조 정도 빠져나갔는데 그중에 사실 거의 대부분은 수십출직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뭐 이자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 그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시선을 그대로 이제 아래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산운용사가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쭉 보면 뭐 MMF도 있고 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쭉 있는데 보시면 주식형이 이렇게 봐야 되죠. 주식형이 37조. 그러니까 돈이 두른 거로 돼 있죠. 혼합형은 뭐 큰 의미 없고 채권형도 별 의미 없고, 네. 법인으로 돈이 32조가 들어왔는데 MMF가 33조가 들어왔고 쭉 보면 37조 주식형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ETF나 펀드 쪽으로 돈이 이렇게 37조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50조가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그 중에 그 운용사로 91조가 돈이 1월 달에 들어왔는데 그중에 37조가 주식형 펀드로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머니 무브 이게 지난 1월 달에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뒤에 라고라고 뺀 거는 좀 봐야죠. 머니 무브라는 게 이게 뭐 한두 달 들어왔다 한두 달 빠져나가면 머니 무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추세가 사실 올해 1년 내내 거의 진행이 돼야
이제 머니 무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머니 무브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오냐 이 얘기를 사실 제일 많이 합니다. 정부도 뭐 오늘도 기사 나온 거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뭐 이데일리는 따로 없어서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상반기 후반쯤 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회사에 대한 2배짜리 레버리지 ETF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된다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시점이 이제 확정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학개미들 자금들도 국내에 들어올 여지가 상당히 좀 큰 거죠. 그리고 그런 상품들 왜 만들어내겠습니까?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하라 하면서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주식시장 쪽으로 뭔가 매력적인 물건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우리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이를테면 집을 팔고 그 자금을 뭐 딴 데 서학개미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금들이 딴 데로 새지 않고 고스란히 국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5월 9일이 이제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이 만료가 되는 면제 만료가 되는 기간이 이렇게 한 것도 결국은 그렇게 다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머니 무브 현상은 1월 달부터 시작이 된 거고 이제 2월 달, 3월 달 계속 이제 아마 이 기사가 나올 텐데 5월 9일 날 그 만료가 되는 그 기간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3, 4월 이때가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좀 본격화되고 그 이후에도 어쨌든 유예 기간이 몇 달씩은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런 흐름들이 올해 3분기, 4분기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확실하게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 7대 3 정도로 되어 있는 국내 이 부동산 자산과 이 금융 자산의 이 격차도 이제 상당 부분 줄어들. 물론 시간이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일단 추세가 꺾이는 여지는 오래 볼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머니무브 현상을 가져오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 과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스닥 시장에 좀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에 안 좋은 이 병인들을 다 이제 끄집어내고 파악하고 뭐 주사도 놓고 도료도 내고 약도 먹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 작업들을 좀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좀비기업 퇴출 속도, 시총 매출 허들 더 높인다. 이 표 한번 보시죠. 해외 주요 증시 매출액, 뭐 시가총액 상패 요건 쭉 나오는데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세죠. 우리도 좀 이제 대폭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가총액 200억 미만, 코스닥은 뭐 150억 미만, 뭐 이렇게 상장 페이지 절차에 형식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서요. 사실 별 실효성이 없었고 이것들을 이제 계속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어제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광주 전남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뭐 관련된 지역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고 시가총액 기준을 상향을 더 조교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동안 저도 동전주 얘기 몇 번 말씀드렸는데 동전주 얘기를 어제 이 금융위원장이 직접 꺼내 들었습니다. 원래 올해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50개 정도 퇴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무려 3배죠. 150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지금 이 150개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제목에는 없습니다만 얼추 지금 가당은 잡혔다는 얘기도 좀 됩니다. 어제 동전주 한 종목이 주식 병합을 해서 이제 1,000원 단위로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단순히 동전주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100원짜리 주, 몇백 원짜리 주가 몇천 원이 됐다고 해서 상장 폐지해서 완전히 이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장 동전주가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그 회사에 그 회사가 시가총액 이 기준에 미달하면 폐지되는 거죠. 상당히 공격적으로 코스닥 시장 건전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렇게 이 어떤 분위기를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과 하여간 뭔가 조금 그 정부의 그 상장 폐지 요건에 즈음하는 그런 종목들은 혹시라도 뭐 그런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웬만하면 이제는 좀 정리하시고 빠져나오셔야 될 이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보다 은. 작년에 금하고 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금이 한 67%였나요? 제 기억으로. 근데 은은 거의 2배, 그거보다 더 2배 넘게 올랐습니다. 140%가 넘게 은이 올랐죠. 보통 금이 오르고 그다음에 은이 따라 오르는데 과거에는 금이 만약에 뭐 10이 올랐다 그러면 은은 뭐 그보다 좀 덜 오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또 더 올랐더라도 나중에 그 하락폭이 더 커서 훨씬 더 변동성이 크고 베타가 크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은 투자는 좀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더 훨씬 높은 은 쪽으로 뭐 투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돈이 들어오는 거 보면 금방 보이죠? 코덱스 은 선물 요거에 4,100억대 보십시오. 제일 위에 오른쪽 보시면 2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불과 한 거래일수로 뭐 2주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은 선물 이 한 ETF 상품에만 무려 4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 밑으로 쭉 보시면 금 현물 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이 대부분이긴 한데 모든 금 상품 다 합쳐봤자 은 선물이 한 ETF 상품에 들어온 거에 뭐 3분 정도 그 훨씬 못 미치죠. 이렇게 지금 금에 대한 은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달 29일까지 그러니까 케빈 워시 때문 그 지명 때문에 금이나 은 가격이 폭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수익률을 보니까 은이 62%였군요. 금은 29% 정도고. 그러니까 2배가 넘었다는 얘기니까 이 은에 대한 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은에 대한 지금 투자가 얼마나 좀 그 핫한지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긴 합니다. 사실 뭐 투자야. 뭐 이제 본인의 판단에서 하는 거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크면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는 건 하이 리턴이라는 건 하이 리스크도 항상 동반한다는 거 뭐 그런 점들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요. 하여간 은은 지금 국내외 이제 투자은행이라든가 증권계에서도 나오는 얘기는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말 이 시장을 계속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게 아무리 ETF 상품이라는 치더라도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 얘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실적 시즌이죠. 명품 관광객 덕에 두 가지죠. 명품하고 관광객 덕에 백화점 3사 나란히 실적 개선됐다. 예. 롯데 쇼핑, 롯데 백화점, 그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현대백화점 3사 모두 좋은 실적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매출은 뭐 아주 드라마틱한 이런 거는 아니에요. 매출은 한 자릿수 정도 조금 늘어났고 신세계 같은 경우 오히려 좀 소폭 줄었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이상 훨씬 좀 늘어났습니다. 특히 롯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27%나 급증을 했는데 특히 이제 롯데백화점은 베트남에 또 백화점이 있거든요. 해외에는 유일하게 좀 백화점이 있는 건데 여기서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서 여기 실적에 더 좀 좋은 어떤 그런 내용이 좀 됐고 세 가지 이유로 해석을 하는군요. 첫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백화점에 와서 사고 있다. 다이소 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뭐 올리브영 간다는 얘기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백화점도 굉장히 많이 간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뭐 지하철 이 환승 때문에 을지로 갈 일이 좀 있어서 보면 롯데백화점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굉장히 그 근처에 많습니다. 명동 쪽 뭐 가는 것도 있겠지만 롯데백화점을 가는 외국인들도 많다라는 거를 거기서도 간접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싼 물건들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있겠고 이게 뭐 집값도 올랐고 주가도 많이 주식시장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의 효과가 이렇게 실제 소비 시장에서 판매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사가 모두 이게 좀 백화점을 더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폼 좀 나네 뭐 이런 느낌도 분명히 있죠. 좀 모양이 좀 빠지는 게 아니라 모양을 잘 만들어서 백화점들이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백화점은 이제 국내 돈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판매처였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 우리나라 백화점들도 이제는 정말 과거와는 좀 환골탈태하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 다소 경계감이 퍼질 법도 한데 이 연일 터져나오는 메모리발 호재에 계속해서 코스피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죠. 그 두 가지 축 중에 하나인 SK하이닉스 오늘 자세하게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옆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K하이닉스 오늘은 저희가 한번 분석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요새 좀 핵심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기사죠. 얼마 전에 젠슨왕 CEO와 최태원 회장 간의 치맥 회동. 이전에도 SK하이닉스가 회동을 가진 직후에 HBM3 물량을 거의 독점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HBM4에서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미국에서 뭐 그 실리콘밸리에서 99 치킨에서 회동을 했다 그러고요. 네. 특이점은 그 최태원 회장 장녀와 그 젠스랑 딸도 네. 같이 동석했던 것들이 좀 메디슨 황이요? 네. 특이점이었고, 그 HBM4에 대한 공급 베라 루빈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HBM4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최소한 55% 이상을 공급하는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설 연휴 이후에부터 출하가 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랑 마찬가지로 빠른 출하가 될 것 같고 네. 이 외에도 이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 쪽에서도 뭐 소캠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이런 쪽 여기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공급하는 데에서 협의를 하고 네. 또 이제 그 AI 컴퍼니 이제 예전에 이름이 그 솔라다임인데 여기를 통해서 그 ESSD에 대한 그 설계랑 구축 솔루션 공급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 삼성전자가 원시 그 디램 공정을 통해서 HBM4를 좀 납품을 성공을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 그 원시 디램과 하이닉스의 그 원비 디램의 성능이 같다는 얘기는 네.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하이닉스가 패키징 기술이 더 우수하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원시 디램 그 공정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마 향후에는 HBM4E라든가 5 이런 쪽에서도 하이닉스의 기술적 우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워낙 수율이 좋기 때문에 그 최태원 회장이 젠슨한테 차질 없는 공급을 약속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공급이 되게 중요한데 그쵸. 수율이 워낙 좋아서 여기다 신뢰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HBM4E라든가 그리고 맞춤형 HBM, HBM 같은 경우도 지금 논의를 계속 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그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자체 파운드를 통해서 HBM4를 그 설계를 베이스사를 설계를 했다 그러면은 완전 자체적으로 하죠. 예, 하이닉스는 TSMC에서 베이스사를 담당하고 여기에 이제 그 하이닉스랑 엔비디아와의 삼각 동맹을 통해서 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HBM과 그리고 그 베이스사이 모두 다 그 TSMC를 거치기 때문에요. 이게 그 설계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더 높아.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파운드를 했기 때문에 더 대응이 좋다는 거는 이거 약간 마케팅적인 요소가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는 저 삼각 구도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은 단순하게 지금 반도체 제조사에서 정화 AI 솔루션 공급사로서의 이제 도약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가총액 뭐 2천조 얘기한 게 네. 그냥 농담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베라루빈 말고도 거기 들어가는 그 ESSD 그 네. 낸드 쪽의 수요가 16배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어서 이게 이번에 이제 그 젠슨왕이 그 ICMS 이거를 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요게 지금 낸드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16배 성장이 나와서 아마도 이제 그 SK하이닉스는 HBM 쪽에서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엔비디아와 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다. 그런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 연대를 공고히 하는 자리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가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빨랐지만요. 뭐 여전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HBM4 물량이 거의 압도적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말씀해주신 뭐 55%에서 많게는 70%까지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1위를 공고하게 지켜내는 비결 역시나 좀 수율에 있을까요? 네, 그 70%는 아마 마이크론 탈락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네. 한 50에서 60% 정도가 50에서 60%요? 그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도 간밤에 그 HBM4에 대한 루머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 그쵸. 좀 늦어지긴 할 거예요. 그 디램 공정을 썼다가 안 돼서 그 TSMC한테 그 베이스다의 공정을 맡기면서 아마 컷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기 네, 때문에 되긴 될 건데 그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더 그 기술적인 우위가 있었던 거는 이 패키징 기술의 성숙도가 더 높기 때문이고요. 패키징 기술이요. 네, 그 MR모프가 그 TC NCF 방식에 비해서 그 발열 그 특성이 약 10% 이상 더 우수하거든요.
하거든요. 역시나 특성이 발열이 그래요. 좀 삼성의 네. 발열이 그리고 이제 작았네요. 그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TC NC 방식이 쌀 때 하나하나 쌌거든요. 그 한 통 쌌고 필름 얹고 하나 쌌고 이렇게 가는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2단이나 16단이든 간에 한 번에 압축을 하는 형태라서 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높고. 왜 그러냐면 한 단 쌓고 하나 싸면은 수율이 아니면 0.90%라면은 쌓을 때마다 제곱이 들어가거든요. 공정이 늘수록 예, 오류가 그래서 올라갈 0.9에 수밖에 이제 제곱이 없으니까요. 16단이면은 0.9에 16 이런 식으로 수율이 나오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가 우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위로 더 많이 쌓을수록 하이닉스의 공정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와 TSMC와 그 하이닉스 간의 이 삼각 동맹이 워낙 그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 파운드리 쪽의 협업이 성능이 훨씬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어차피 다 TSMC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 구조가 또 괜찮고 그리고 수율이 워낙 좋아요. 양산 능력에서는 하이닉스를 네, 따라가는 따라잡을 회사가 수가 없죠. 없는 회사고 그리고 HBM3 시장에서 이미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면서 대규모의 물량을 적게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SK 하이닉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니컬 테스트 통과를 처음에 못했던 거는 그 베이스 다이를 디램 공정을 썼기 때문인 거고 파운드리 공정을 통해서 아마 될 거로 보여지는데 완전히 그냥 설계부터 바꾼 거죠? 그 대역폭 상향에 대해서 처음에 마이크론이 그 통과를 못했었는데 네.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는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좀 대응을 해서 고난이 공정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적인 성숙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삼각 동맹과 그리고 수율 쪽 그 양산 경우 이런 네. 세 가지 측면에서 SK 하이닉스가 좀 압도적으로 좀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측면에서 좀 1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디램의 영업이익률이 70% 정말 경이롭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수치인데 뭐 당연히 2026년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할 SK 하이닉스일까요? 앞으로의 뭐 영업이익 전망 더 상향 조정됐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은 뭐 압도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쵸. 그 국내증권사에서 제가 최근에 좀 리포트를 보니까 네. 올해 영업이익 한 122조에서 160조까지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모건스탠리에서 파격 전망을 했죠. 그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을 242조를 잡아놨고 그니까요. 하이닉스를 179조를 잡아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쉴 새 없이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출하는 본격적인 거는 2분기일 거고요. HBM4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일부 출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게 그 차세대 루빈 플랫폼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HBM3E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는 가격이 한 20-30% 떨어지고 HBM4가 50%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3E부터 이미 50%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프리미엄이 더 붙는 구조라서 네, 플러스 알파로요. 예, 그 이익이 더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70%까지 예상을 하지만 한 55에서 60%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고, 조금 보수적으로 예, 잡으시네요. 마이크론이 완전 탈락한 건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네.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단가가 워낙 프리미엄을 높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HBM3 이 9세대에서 그러니까 현 세대에서 프리미엄을 차세대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추가 프리미엄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은 디램 같은 경우도 이미 그 공급을 하고 나서 가격이 네. 올라가면 그만큼 차익을 구매자가 보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또 있나요? 그런 식의 그 네.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예전에 2017년도에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이익률이 70%에 달했었는데 그거 이상 지금 가는 그런 분위기고, 최소 70%겠네요. 그 네. 디램 라인이 다 HBM 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웨이퍼를 워낙 많이 소비하면서 서버라든가 모바일용 범용 디램에 쇼테지가 발생한 거고 이게 그쵸.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고가 HBM의 매출 비중이 20% 이상 더 늘어나면서 또 범용 디램의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그 트윈 엔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그러고 이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다 양쪽 다 마찬가지라서 네. 전체 영업이익률이 60에서 70% 정도 육박하는 이런 구조적인 성장에 들어갔다. 더 이상 시클리컬 산업으로 지금 보기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한 단계 더 퀀텀 점프를 아예 한 거죠. 이제 기존의 순환적인 구조에서는 좀 벗어난 듯한 반도체 업황입니다. 근데 이제 AI라고 하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HBM이랑 디램만 좀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낸드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이 낸드가 이제 추론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차세대 완전 전략적인 그런 부품으로 급부상하게 됐는데 이번에 낸드도 좀 HBM만큼의 어떤 돈을 벌어다 줄까요? 그러니까 지난해 낸드 영업이익이 적자라든가 뭐 한 1조 6천억 정도 그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한 40조 이상의 수익이니까 그러면은 최소 이제 키움이라든가 KB 쪽의 증권 리포트를 보면은 대략 뭐 최소 16배 정도, 많게는 20배 정도의 영업이익 성장이 나타나는 네. 것이고요.
가격도 좀 계단식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간밤에 낸드 가격 또 24% 올랐어요. 24%요. 네, 하루 만에 무섭네요. 또 올랐고 분기에 50에서 60% 이상의 가격이 올라가고 네. 특히 고부가형 이 SSD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100%씩 올라가고 뭐 이게 이러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뭐 되돌려지는 과정이 없는 거죠?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네. 있어요. 과거에는 그 SSD가 약간 그 데이터 저장용, 단순 저장용이었는데 요즘에 그 추론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HBM에서는 이제 학습을 하고 여기에 네. 대한 발생하는 그 KC KV 캐시라는 게 있어요. 네. 요게 그 HBM에서 저장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부하를 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이게 이제 없다는 여기서 거죠. 이 SSD가 네.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SSD에서 하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네. 그만큼 지금 그 ESSD의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HBM으로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수익성 같은 경우도 지금 낸드 마진율이 지금 40에서 50%를 육박을 하고 있고요. 많이 올라가네요. 일부 네. 구간에서는 D램을 넘어가는 상태도. D램을 일부 넘어간다고요? 구간에서는 네. HBM과 D램을 넘어가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 그리고 이게 AI용 고용량 SSD 쪽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이쪽도 캐펙스를 안 늘려요. 네. SSD 쪽으로. 일부러 좀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이제 업체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캐펙스를 늘렸다가 좀 문제가 됐던 경우들 그쵸. 많이 있다 이미 한 보니까 번 쉽게 있으니까요. 늘리지 않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D램, HBM, 낸드까지도 공급 부족이 심하다 보니까 모두 다 가격 결정권을 공급사가 가지는 그런 전방위적으로 아주 쇼티지가 상황이다라고 있네요.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 올해부터는 HBM급의 수익을 내는 낸드의 원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HBM급 수익을 내는 낸드라니 드디어 좀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또 한층 강해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밤사이에 또 상반기까지 공급 부족을 더더욱 좀 확실화시켜주는 이 마이크론 CFO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보면은 현재 타이트한 공급이 올해 이후에도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이것 때문에 또 마이크론도 상당히 올라갔었죠. 이렇게 좀 없어서 못 파는 시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그 증권사들 전망이라든가 또 그 기업 CEO들 전망들을 보면은 대체로 27년 상반기까지는 최소 공급 부족이 이어질 거다. 27년 상반기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최소 27년까지 이런 공급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올해 디램 가격 68%, 낸드 73%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될 것이고 네. 모건 스탠리도 27년까지는 업황 호조가 이어진다는 관점이고요. JP 모건도 거의 27년까지 거의 비슷해요. 이제 국내 이제 대신증권에서는 올해는 확실히 공급 부족이다. 내년은 일부 수급 완화되지만 여전히 타이트하다. 네. 전반적으로 27년까지는 최소 27년 상반기 또는 뭐 27년까지는 이게 이어진다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여기서 뭐 많이 올랐다고 팔 이유가 전혀 그렇죠. 없고 전혀 없죠. 지금까지는 EPS 추정치 상향에 의한 상승 정도고요. 밸류에이션 상승에 의한 상승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속 추정치는 계속 상향되고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올랐는데도 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HBM 쪽에 공정전이 계속 되다 보니까 D램 쪽에 쇼티지가 나는 상황은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네. 재고 수준도 D램 재고가 2, 3주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적정 수준의 4, 6주에서 크게 못 미치는 거의 한 상황이 절반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물량이 없어요. 그리고 캐펙스 투자도 공정 전환 쪽에 집중해서 물량이 안 늘어납니다. 공급이 그래서 이게 한 28년 정도 돼야 좀 풀리는 이기 때문에 27년 네. 정도부터 좀 캡스가 늘어나고 28년 줘야 좀 풀릴 수 있어서 여전히 이런 그럼 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캐펙스 투자를 덜 한다 그러면은 네. 장비라든가 이런 쪽보다도 여전히 그 메모리 업체 중심으로 그쵸.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앞두고 있는 SK하이닉스인데 뭐 아직 미국 ADR 상장이라든지 뭐 자사주 소각 같은 그런 추가적인 먹거리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기업 가치 재평가가 가능할까요? 이번에 그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분명히 보여졌고요. 그 12조 2천억 수준의 자사주 소각한 거, 네. 그 고연사태 물량 빼고 나서 소각한 것들은 명백하게 글로벌 거버넌스에 부합하면서 EPS 상승을 급격하게 올려주는 그런 조치였고 그쵸. ADR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ADR 상장하게 되면은 마이크론과 밸류 비교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하이닉스가 많이 이제 증권사 많이 준 게 9배, 그게 150만 원 준 거고 네. 마이크론 24배 정도 밸류를 받는 데 있어서 미국의 ADR 상장하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그 편입이 되기 때문에 네. 글로벌 그 자금들이 당연히 PCB 자금이 몰리겠죠. 원래 당연히 유입이 오겠죠. 되겠죠. 그리고 이제 ADR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거의 자사주의 88% 소각해 버려서
다시 자사주를 매입을 해야 되겠고 네. 최소한 4에서 5%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상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금성 자산이 현재 한 35조 이상 있기 때문에 올해 더 버니까 충분히 자사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그러면은 그 H벤포에서의 여전히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낸드와 메모리까지의 3중 슈퍼사이클이 들어가는 반도체 그 시장인 상황에서 네. 이 ADR 상장이나 모멘텀을 더해질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주가 리레이팅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더할 나위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목표 주가는 150만 원까지 나온 상황이죠. 뭐 목표가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클리컬 산업으로 여전히 보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보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네. SK증권에서 이제 PR로 9배로 줬죠. 올해 EPS 한 16만 원에 9배에서 150만 원을 줬는데 마이크론이 24배니까 9배면은 절반 네, 이하잖아요. 찍어봤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있고 이게 만약에 24배 주면 보니까 뭐 384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84만 원이요.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아, 왜냐하면 그쵸,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은 애널리스트의 고유 권한이라서 제가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1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게 충분히 합리적이지 설득력이 않나. 있네요. 그리고 네. 현재는 PBR이지만은 CT에서 스탑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바꿨고요. 그러니까 점점 밸류에이션 방식이 PBR에서 PER 또는 스탑 밸류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니까 여전히 목표가 상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투자하실 때는 하이닉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랑 섞어서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투트랙으로 제가 계속 그렇게 강조드렸잖아요. 네. 지난해 그 12월 중순에 올해 주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뭐 삼천전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포트를 구축하시고 삼성전자 하실 때는 삼성전자 우선주도 같이 보시는 전략으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시클리컬에서 성장주로 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네. 150만 원, 뭐 이거에 대한 숫자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래서 업황을 계속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자세한 SK하이닉스 이야기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부상 기대해보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